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CFR, 미국 외교협회라는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금융자본과 대기업이 미국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찍부터 2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전쟁을 예상하고 그래야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미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37년에는 중국을 침략하면서 군사력에 의해서 동아시아를 지배하려 했고, 독일에서는 1933년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면서 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됐고, 말하자면 독일과 일본이 군사력으로 유라시아의 동부와 서부를 장악하려 했고, 결국은 이제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미국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뉴딜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경제 실험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뉴딜로도 대공황은 극복하지 못했고, 대략 1940년 봄쯤 나치가 프랑스 등을 정복할 그때쯤 내심 미국 정부와 재계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뉴딜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사회경제 실험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그런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그 내부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이러한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했던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가의 경고, 즉 대외 팽창을 통한 미국 경제의 활성화라는 이 움직임, 그 미국 재계의 그러한 방향은 결국 군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물론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해외 팽창을 1945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결국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찰스 비어드의 경고가 대단히 예언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찰스 비어드가 대외 팽창과 군사주의에 관해서 이 경고했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뉴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 실험이었고, 그 뉴딜을 진행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실 굉장한 그 명문 집안이라고 그래요. 부잣집 집안이고, 그래서 뭐 계급의 배신자, 뉴딜을 추진하면서 그런 말까지를 들었지만 결국 대공황 위기를 뉴딜로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대자본 또는 뭐 대기업, 그 금권 세력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스 경제학자인 그 폴 바란과 폴 스위즈가 1960년대에 낸 독점 자본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구조 개혁 작업으로서 뉴딜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 또 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그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도 대공황이 뉴딜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대전이라는 대동원, 대국민동원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뉴딜이라는 게 케인스 경제에서 말하는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투자, 재정투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말하자면 과소소비에 의한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지만, 이 정부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그 민간의 이윤 추구를 가장 중시하는 대기업, 대자본들이 격렬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TVA라는 사업을 들어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라는 건데, 이거는 테네시강 유역에다가 댐을 막아서 홍수 조절을 하는 한편 전력도 생산하고 비료 공장도 만들고 뭐 농지도 조성하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굉장히 좋은, 그리고 뭐 고용도 창출하고 이제 그런 작업인데, 이게 원래 1차 대전 이후에 이런 작업을 일시했다가 1920년대에 이 금권 계급의 반대 때문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첫 100일 동안에 전격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7개 주의 혜택이 들어갔고, 예컨대 다른 지역의 2분의 1의 전기요금으로 2배의 전력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투자에 의해서 대단히 말하자면 공공의 일반 국민의 복지에 커다란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루즈벨트 취임 이후 첫 10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공황에 대한 책임으로 이른바 대기업 등 금권 계급 또는 자본가 계급이 수세에 물려서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은행이 한 5분의 1이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그거를 허용했는데, 금권 계급이 이 TVA를 허용한 것을 그렇게 원통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유인데, 그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의 자유입니다. 돈 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정부가 끼어드는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얘기되는 이 TVA, 강유역개발공사와 TVA와 같은 그런 공공투자 사업은 그 이후에도 단 한 건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이게 민간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이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보는 작업인데, 이 사업에 이 공공이 들어왔다, 우리의 사업 기회를 막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TVA는 결코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금권 계급 또는 자본가 계급의 반대 때문에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이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지만 이 주택 문제 있죠. 공공주택을 정부 돈으로 만들어서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민간 부동산업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938년부터 39년 사이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입법화될 뻔했습니다. 올리버 스톤하고 피터 커즈닉이 쓴 미국 현대사를 보면 그 당시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얼마나 현실화에 가까워졌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38년부터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의사협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국 차원의 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뉴딜 정부의 강요들은 되게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부 강요의 절반 이상이 전폭 지원했다고 합니다. 1939년 2월 달에 로버트 와그너 상원의원이라는 분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와그너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떤 법안도 미국인들로부터 이보다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 강요도 지원하고 대다수 국민도 찬성하는 이 전국민 건강보험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 의사협회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1936년 루즈벨트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그 상하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결국은 포기했답니다. 피터 커즈닉은 이로써 뉴딜 계획은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트루먼 대통령, 특히 19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전국민 건강보험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너무나 많은 이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미국 GDP의 약 17 내지 18%가 이 건강보험 관련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약 6분의 1 정도 되죠. 저도 한 3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4인 가구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700를 냈는데, 지금은 한 $1,500 내지 $2,000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건강을 개인이 말하자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 건강보험을 위해서 자그마치 수입의 한 6분의 1 이상을 쓴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건 뉴딜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제한적인 건강보험을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든 사업,
사업들, 뭐 건강이든 뭐 전력 산업이든 모든 사업들이 이 민간의 이익 추구를 정부가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이 금권기업들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경제인들 모임인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7%가 뉴딜 철학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에 반대했다고 그래요. 97%입니다. 대공황을 통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완전히 끝장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정부 개입, 일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합경제 또는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왔다고 말들은 하지만 역시 미국에서는 이 금권계급의 독점, 넌 전횡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결국은 건강보험 개혁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3월 4일 날 취임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행의 5분의 1 정도가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은행 재벌이고 특히 이제 은행 재벌들이 진짜 할 말이 없는 굉장히 수세에 몰렸을 때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은행을 국유화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과격한 조치는 피하죠. 그러면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과도한 그 투기를 하는 바람에 대공황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것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액의 예금은 정부가 보호한다는.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 1999년에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폐기되면서 또 엄청난 이 투기가 일어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은행 국유화까지도 가능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은행 국유화까지 나가지는 않죠. 이에 대해서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이 있어요. 미국 최초의 여성 강요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퍼킨스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다. 현 상태의 경제 시스템을 자기 가족처럼 당연시했다. 그런 현상 유지에 만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 금권 계급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런 사회주의적인 과격한 정책을 택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했던 1933년 11월 달에 그 윌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에드워드 하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은 당신과 내가 알고 있듯이 앤드루 잭슨 이래로 금융 엘리트가 미국의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드로 윌슨 정부도 완전한 예외는 아니었다. 앤드루 잭슨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대통령한 7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정부는 사실은 금권 계급의 손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영국 역사가 앤서니 서튼이라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대통령 당선에는 미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듀퐁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 크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자금의 80%가 월가에서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신도 마쿠에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슈퍼리치, 대갑부, 엄청난 갑부들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으로서도 근권 계급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행 국유화, 이건 너무 사실은 과격하긴 하죠. 그러나 TV에도 그렇고 특히 그 건강보험 같은 개혁들을 결국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강보험 개혁이 물 건너가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일반 국민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개선될 여지는 만약에 사라졌고 특히 이 뉴딜로서도 결국은 공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1870년대 이후로 2차 산업혁명이 나면서 JP 모건이라든가 록펠러 같은 독점 자본이 일어났고 이런 독점 자본들이 사실은 1890년쯤 되면은 완전히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것들이 CFI라든가 이런 걸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1930년대 초에서는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은 쉽게 말하면 내부 개혁을 통한 자급자족이냐 아니면 대외팽창이냐. 그런데 대외팽창은 결국은 뒤에 보시다시피 뭐 히틀러의 등장과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FR, 미국 외교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미국의 금권 세력들은 당연히 해외 확대, 미국 경제의 해외 팽창, 대외 팽창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일반 노동자나 농민들은 뭐 소련의 뭐 계획 경제라든가 또 사회주의에 굉장히 경도했고, 특히 뭐 중소기업들,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시장이 미국 국내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고립주의라고 얘기되는 미국 국내에서 잘해보자, 내부 계획을 하자, 이런 대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자면 내부 개혁을 통한 자급자족, 국내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20세기 전반 미국을 대표하는 역사가라고 이제 보통 평가하는데요. 찰스 비어드는 미국이 1890년대 이후에 잘못된 전제 아래 대외 정책을 운영해 왔다면서 미국의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정치가 및 주류 세력들이 농업 및 제조업 상품의 과잉 생산이 문제이며, 따라서 잉여 생산의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어드는 적절한 국내 정책 또는 개혁을 통해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계획 경제를 통해 부의 분배를 고르게 한다면 대다수 서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들의 소비 증가를 통해 과잉 생산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죠. 요즘 얘기를 치면 이제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라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막는 것은 뭐든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적절한 국내 정책 또는 합리적인 기획 경제,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의 금권 세력한테는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비어드는 경제 문제에 관한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결정을 통해 완전 고용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대외 무역과 투자를 통제해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지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미국의 자급자족과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자는 게 비어드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비어드는 1934년 국내에서의 문호개방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1899년 미국의 문호개방이라는 정책이 외국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문을 열어라 라는 거라면 국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주어서 국내에서 문호개방을 해서 경제를 살리자라는 게 생각인 거죠. 즉 대외 문호개방이 아니라 국내 문호개방을 통해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산업 및 금융자본의 배타적 독점을 타파해서 국민 모두에게 경제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였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된 것이죠. 비어드에게 있어서는 다수 인민의 생존권이 소수 부자의 재산권보다는 중요하다라는 게 비어드의 생각인데, 미국을 지배했던 자본가 계급은 거꾸로죠. 소수 부자의 재산권이 다수 인민의 생존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비어드가 왜 이제 나중에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게 되냐면, 찰스 비어드는 일찍부터 미국 정치를 경제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1913년에 펴낸 미국 헌법의 경제적 기원이란 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한 주된 동기는 민주주의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독창적 해석을 내놓았다. 즉 연방 헌법 제정의 주요 목표는 민주주의 진흥이 아니라 통상 및 산업의 진흥, 사유재산권 보호,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 설립이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13년 창립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민간 금융가들의 주도로 창립된 민간 기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찰스 비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경제에 관한 문서이다. 그 기본 개념은 재산에 관한 기본권은 정부에 우선하며 대다수 국민의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정부도 터치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게 그 미국 헌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어드에게 정치란 경제 엘리트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거래의 과정일 뿐이었다. 1860년대의 남북전쟁은 건국에 이은 제2차 미국 혁명으로서 북부의 산업자본주의가 남부의 농업경제를 압도한 것이었다. 이후 1870년부터 1900년까지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거대 자본이 형성되고 일반 국민들은 가난으로 내몰리는 탐욕과 착취의 시대였다. 비어드에 따르면 193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장이었고 국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상업적 이익의 증진이었다. 국민 생활의 개선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상업이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과잉 상품 및 과잉 자본이 해외로 진출해야 했다. 다시 말해 산업 및 금융자본의 이익 증진이 미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였으며 일반 국민의 복리 증진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어디서든 미국의 상업적 이익 보호를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세계 열강이었으며 상업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나 자신의 힘, 군사력을 사용했다. 비어드는 1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거대 자본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는 1차 대전 참전을 찬성했습니다. 독일 군국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30년이 되면서 비어드는 미국의 1차 대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윌슨의 국제주의는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국내 시장이 포화되고 잉여 자본이 넘쳐났으며 이에 따라 상업적 제국으로서 해외로 팽창해야 하는 압력 또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정치구조, 즉 산업 및 금융자본의 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 국내의 경제적 계획을 회피하면서 미국의 번영을 유지하려면 해외 교역 및 투자의 무제한적 팽창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90년대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1898년 스페인 전쟁, 1917년 1차 대전의 참여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은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국내 정치의 곤경,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의 반발을 회피하려면 해외 팽창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유산계급의 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피하기 위해 대외 모노 개방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꿈은 미국이 노동자들의 공화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비어드를 비롯한 진보주의자들의 이러한 꿈을 깨버렸습니다. 국내 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할 기회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1차 대전 종전 10년 후 발생한 대공황은 바로 그 실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어드는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통해 그 꿈을, 즉 노동자들의 공화국을 만든다는 꿈을 다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즈벨트의 뉴딜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도 윌슨과 마찬가지로 국내 개혁을 피하기 위해 해외 팽창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비어드는 1898년의 스페인 전쟁,
1917년에 2차 대전 참전과 같은 대재앙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드는 미국이 국내의 구조적 개혁을 외면하고 해외 팽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내내 미국은 아시아나 유럽 문제에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윌슨의 1차 대전 참전과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만일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려거든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몇몇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890년대 말 이후 미국의 주류 세력은 미국 경제의 해외 진출만이 유일한 살 길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어드에 따르면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미국은 정치가와 거대 자본들이 규정하는 국익에 따라 제조업, 금융, 농업 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수요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1930년대 미국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상업적 팽창이냐 아니면 침체와 쇠퇴냐 또는 세계의 강국이 될 것인가 경제적 몰락인가라는 양자택일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미국의 경제 잉여를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최대의 국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맥킨리 대통령 이후 후보 대통령까지 1897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일관된 전략은 경제적 팽창주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 모든 지역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 강압에서 군사력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지역이 미국의 상품과 투자를 받아들이도록 문호 개방을 함으로써만 미국은 번영할 수 있고 기존 국내 질서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주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어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의 대외 문호 개방은 실현 불가능한 또는 지속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군사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첫째, 끝없는 경제적 팽창은 불가능하다. 어떠한 외환 체제, 어떠한 통상지능 정책을 쓴다 해도 끝없는 기술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들을 무한정 받아들일 시장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외국에 대해 문호 개방을 강요할수록 이에 대한 저항도 늘어날 것이다. 즉,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각 나라에는 자신만의 이상과 충성심, 열정과 정치적 전통, 인종과 국민들의 발전과 충돌이라는 국민 문화가 있다라는 점을 간과한 지나치게 단순한 목표다. 셋째, 외국의 문호 개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결국 미국을 군사주의로 내몰 것이다. 문호 개방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부의 상당 부분과 에너지를 전쟁 수행과 전쟁 준비에 투입하는 나라는 스파르타가 될 것이다. 즉 민간 부문과 문화가 군사적 목표와 군사적 심성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넷째, 인종적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미국의 고유한 정치 문화와 사회 구성은 대외 평창 전략에 적당하지 않다. 즉 미국의 문화는 대규모 군사력 동원에 적합하지 않다. 오랜 왕정, 국교 또는 확고한 귀족층이 없는 미국은 통합력, 자기희생,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같은 전통이 없다. 따라서 군사력에 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들고 오랜 투쟁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로마 제국이나 영국 제국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해외 문호 개방은 미국의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최고의 국익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고려를 외면하는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국익은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인과 사회의 덕성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비어드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규모 군사력이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등 2개의 대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는 미국의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국제주의자들에 대해 비어드는 미국의 방대한 국내 시장도 아직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국민적 분화, 자원, 생산 능력,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의 상당수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부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한 것이므로 해법은 간단합니다.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해외에 개입하려는 국제주의자들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도 버림받고 고통받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들을 먼저 돌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른바 백인의 짐을 앞세워 해외의 유색 인종들을 돌보겠다는 사람들은 국내에도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1,0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비롯해 거지와 노숙자, 소작인과 날품팔이 등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5,000년간 전쟁을 일삼아온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어드는 미국 정치가들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미국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미국이 힘을 행사할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도 세계를 미국의 계획대로 만들어낸다거나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1930년대에 나온 찰스 비어드의 경고입니다. 미국이 대평창을 하려면 군사력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혼란밖에 올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때이른 경고였는지 모르겠으나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특히 9.11 이후에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여러 가지 전쟁,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이 찰스 비어드의 경고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어드의 이러한 지적은 2차 대전 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가 초래한 세계적 혼란, 그리고 미국 국내의 사회 경제적 후퇴, 즉 부의 불평등의 심화 등을 예견한 예언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930년대 당시 국내 계획이 먼저다, 국내에서의 문호 개방을 하자라는 비어드의 주장은 CFR을 비롯한 주류 세력에 의해 거부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결국은 금권 세력이 주장하는 해외 평창을 지지하게 되고 대략 1940년 여름부터는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미국 내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으며 왜 뉴딜로 미국의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관해서 얘기했고, 특히
그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의 그 경고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대외팽창이라는 미국 주류 세력의 목표는 결국 미국을 군사주의화하고 세계의 갈등과 혼란을 키울 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1930년대에 히틀러, 이 히틀러라는 괴물, 2차 대전의 원흉이라고 얘기되는 이 히틀러라는 히틀러와 그가 주도한 나치당이 어떻게 해서 집권을 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했는가.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의 나치를 키워내고 만든데 이른바 금권 세력, 자본가 계급들의 책임은 없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